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입니다. 초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 저 나라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시아의 화약고가 되지는 않을 것인지. 실제로 식민지 시대를 겪었고 분단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하는 육자의 틀을 고미는 그 문제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운명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철도, 식량, 에너지 등 전략산업과 또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러시아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변해왔고 변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시대와 함께하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여시제의 이대식 실장님 모셨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진심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이 극동 지역에서 꾸는 꿈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항만, 북극 항로 개척 등 9개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며 러시아와의 삼각협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의 한러 관계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한반도가 뚫리기를 원하고 있고 통일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유일하게 긍정적인 국가가 러시아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반도에서 크게 다를 경우는 피해는 우리만 보게 됩니다. 일종의 중개자가 될 수 있으려면 가장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많은 분들이 좀 낯설고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 여시제 어떤 것인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름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여시제라는 말은 사실은 저희들이 청나라 그리고 구한말의 일본 그 열강 사이에서 계속해서 비극적인 운명을 겪게 됐던 그렇죠. 것이 바둑판에 바둑돌 같은 위치였죠. 예. 여시제는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서 남들보다 나은 비교 의가 있는 부분들을 키우자. 그런 관점이 저희 여시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보는 망원경이자 현미경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제 얘기는 그 세계사 흐름 전체 속에서도 한미수교 100년, 한불수교 100년, 한독수교 100년 하듯이까요. 근데 우리가 한러수교는 1885년에 그 조선과 러시아가 수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대한민국과 소련의 수교를 그 러시아와의 이제 수교 원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건 결국 냉전 때문인 거죠. 1917년부터 1990년까지의 소련의 역사는 외교는 없는 거나 다름없다. 페레스트로이카로 붕괴되기 전까지는 소련이 존재했고 러시아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 관계는 없었다라고 되기 때문에 90년대에 만드는 수교 관계를 새로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입장과 공식적인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노태우 대통령은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한소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군사력 사용을 배제해야 하며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양국 관계를 완전한 수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러 수교 이후에 러시아 대사관 입지 문제가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러시아 공사관 터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다시 이제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 부지 내놔라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제 이게 뭐 사적지에 있고 지금 대사관 쓰기에는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지금 옛날 배지학당 옆으로 지금 옮겨서 거기 어마어마하게 큰 대사관을 지었잖아요. 이게 회복이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체결이냐 같은 경우도 한국인들의 소련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실장님 말씀으로는 그 전까지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였다. 지금 러시아 정부에서 예. 19세기 말의 예.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예.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식적인 수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또 별개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이었거든요. 19세기 네, 말 그렇죠. 20세기 초에는요. 사실 아우가판천이 있었던 것도 그렇죠. 그때 고종이 러시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은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1856년에 끝난 지중해를 둘러싼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면서 사실 서쪽으로의 러시아의 확장이 중단됐습니다.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가 우선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우리 경쟁을 하자라는 단계였기 때문에 가장 위기에 처한 국가에 손을 내민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시대를 제대로 읽고 있었다면 당대의 좁은 세계관, 세계 정보를 알 수 없었던 이제 것이 만들어 놓은 한계겠죠. 30년 가까이 돼갔어요. 지난 30년간 한러 관계의 이른바 교류의 규모 정도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의 북방 정책은 용어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1973년도 6.23 선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은 미국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어떤 관계,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서 사실 좌지우지되는 게 말했던 거고, 그와 동시에 대선 블랙홀이 있었고요. 북핵 블랙홀이 있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국방정책의 일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국방정책의 2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지는 3기가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초기에 야심차게 국방정책이 굉장히 다른 이름으로 선언이 됐었습니다. 햇볕 정책부터 시작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까지 됐었는데요. 초기에 굉장히 의욕에 차서 출발해서는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같은 거고요. 북핵 문제가 나올 때마다 러시아의 관계는 깨지. 근데 이 순간이 굉장히 지금의 한러 관계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러 정책, 대북방 정책은 남북 관계에 의해서 대부분 제동이 걸렸습니다.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도 나빠졌던 게 역대 정권들이 반복해서 했던 것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 중에 실행하기 힘든 프로젝트들은 장기 과제로 두면서 실현 가능한 비교적 소규모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큰 바퀴를 돌려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작은 바퀴 때문에 큰 바퀴가 못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큰 바퀴를 돌리고 작은 바퀴를 돌려야 돼 서로 독립적인 부분은 살려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는 굉장히 다른 점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북방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 기축이 되면 특히 러시아와의 이제 교류나 또 러시아 내에서 이제 러시아와의 공동 활동, 공동 사업들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취지이신 거겠고요. 네네. 예. 대략 보면 좀 러시아가 이 한국 경제에서 점하는 비중, 양으로 추산한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교역량, 우리 전체 경제 규모에서 2,500억 달러라고 하는 교역량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한 3% 정도 되고 지금 1년 동안 중국과 한국 간의 교역이 2,14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년 하는 걸 갖다가 그동안 동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이 없다고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투자도 보면 25억 달러가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누적 투자량이 25억 달러.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데 베트남보다도 훨씬 적어요 지금. 지금 이제 삼성과 LG가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는 가장 큰 촉매제가 됐던 것이 바로 1990년대 초반과 초중반에 삼성전자의 제품과 LG의 전자제품이 러시아라는 시장에서 국민 브랜드가 되면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것은 뭐 삼성전자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1990년도에 삼성전자의 매출은 4조 정도였습니다. 2000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면 러시아에 삼성전자가 진출하고 나서 이제 10년 되는 데죠. 그때 34조가 된 거고 고유가 때문에 2000년부터 2008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삼성이 154조가 됐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시장에 한국 기업이 진출함으로써 굉장히 글로벌 클 수 있는 발판이었다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이제 2008년에 모스크바에 갔을 때 그 붉은 광장 주변에 삼성과 LG의 두 광고탑이 서로 경쟁적으로 엄청난 크기로 서 있어서 그만큼 이제 그 일대가 광고 효과로서나 상품의 파급 효과로서 좀 크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사실 교역이라고 하는 것도 승수 효과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뭐 300억 달러 적자고 사실 그것은 자원을 수출하는 러시아와 교육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원자재와 자원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도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정상화하고 철도가 연결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예측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 가스관을 이제 그 북한을 통해서 바로 내려온다면 한국의 이제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좀 나은 좀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러시아는 기존의 석유와 가스를 대부분 유럽 쪽에 수출했고요. 그리고 그 석유와 가스를 대부분 서시베리아에서 채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 러시아는 사실은 서쪽이 돌아갔던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계에 온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척을 지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되는 동시에 가스 수입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가 유럽에 계속 의존하다가는 국가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중일 쪽으로 수출 경로를 다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고 두 번째는 서시베리아도 거의 이제 고갈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베리아와 북극의 자원을 채굴해야 되는 거고요. 그 지역이 이제 동북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동방 정책을 이른바 한국에서는 신동방 정책이라는 것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송유관과 가스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2012년도에 이미 중국으로 송유관은 가동이 되고 시작했고 2014년도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가스관 협상이 타결이 됐고 아마 올해 혹은 내년에 이 가스관이 완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랬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중국, 한국과의 의존해서는 또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본과 한국으로 다 가기를 원하는 거. 그랬을 때 중요한 중간 경로, 소비국이자 중간 경로가 바로 한반도, 한국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드시 남북 가스관이라는 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 철도 연결의 한편으로 보자면 러시아와 시베리아 철도 연결된다고 했을 때 그 철도 연결이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제는 복합물류라고 하는 거죠. 복합물류의 핵심은 항만은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철도와 도로는 그게 가지고 있는 화물량의 한계, 그리고 실을 수 있는 화물 종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만 선적이라는 것과 결합되지 않으면 사실 또 의미가 없게 되고요. 사실 러일 전쟁 얘기부터 시작해도 재밌습니다. 그렇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발트함대가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베리아 행전철도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봉을 들어봐야 그렇죠. 되니까. 희망봉을 들어서 예. 다시 말하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항구가 블라디보스토크 예. 등 동해에 있는 항구이긴 하나 그 항구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항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로로서 철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다시 러시아 발전은 철도의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로 북극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과거에 동토가 높고 실제로 현재 경제 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점점 변하고 있고 거기에 레나강, 예니세이강 여러 강들이 엄청난 강들이 북극항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 순과 철도와 그리고 북극에 있는 항만들과 북극항로가 연결되면 자원과 그리고 내륙에 있는 목재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하운과 해운 그리고 철도가 연결되면서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혈관이 되는 게 바로 철도가 되고 이 혈관에서 제일 중요한 그 피를 공급하는 심장 역할이 항만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한테는 이 철도와 항만이 이어진다는 것, 시베리아 지역, 극동지역이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이제 한반도 철도하고 러시아 철도에 또가 연결이 되고 도로가 연결되고 남북 간으로 이제 물자가 수송할 수 있다. 기차든 아니면 트럭이든 이렇게 볼 때 러시아에 대한 관점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섬에서 이제 그렇죠. 그야말로 반도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도가 아니었고 섬이었습니다. 완전히 북쪽에 차단되어 있는 예. 섬으로서 러시아를 대해왔다가 이제 그게 육로로 이어지는 바로 우리와 이어져서 그 전체가 시베리아 전체가 이제 새로운 이제 기회의 땅으로 이제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일본은 호시탐탐 시베리아 일대에 대해서 뭔가 좀 영향력을 확대하라고 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굉장히 좀 깔끔한 존재여서 러일 전쟁 이후로도 그렇고 지금 단계에서 보자면 중국과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좀 태도랄까요? 러시아와의 관계랄까요?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선 잘 아시겠지만 1989년도에 예. 메리친스크 예. 조약, 베이징 조약에 예. 의해서 중국은 러시아로 인해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항구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제적 지배라고 하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하죠. 러시아 땅이지만 중국인들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그야말로 실질 실효 지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러시아는 경제, 그걸 갖다 러시아 사람들은 중국화라는 게 경계가 있는데 그러나 이 중국화는 굉장히 이제 먼 얘기가 되고 지금 급한 불을 끄기에는 중국만한 파트너가 러시아가 없기 때문에 이미 2014년부터 시진핑과 푸틴은 양국 관계가 역대 최고의 정점에 있다. 최상의 관계에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편하게 러시아와 독립적인 외교 관계를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미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러 제재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크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들어보면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발적인 언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이 북방 사계산 문제는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군사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핵 잠수함. 그 오츠크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주요한 통로에 바로 이 사계섬이 있고 그 두 개 섬도 시코탄과 하보마이라고 하는 섬도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정부와 러시아 정부 간에 섬 반환으로 토론이 있을 때 논의가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미국이 거기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군사 패권의 혈맥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러시아가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재미있는 건 2017년도 동방경제 포럼에서 일본이 무려 25억 달러, 3천억 엔, 우리나라 돈은 3조의 경협을 제공하면서 심지어 푸틴을 자기의 본고장으로 일본을 불러가지고 정상회담하면서 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완전히 일본 국내 여론의 지탄 대상되죠. 푸틴이 얼마나 야속해 보였습니까? 줄 듯 안 줘버리니까요. 전에도 우리가 베트남 문제 이야기하면서 속에 숨겨놓은 히든 어젠다, 꿍꿍이가 있는 나라들과 이제 상대를 해왔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이
뒤탈, 후한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상대로 볼 수 있는 여지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보다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남북 통일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긍정적인,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전략적 자산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한반도에 철도가, 예. 가스가 넣어지고 송유관이 넣어지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같은 전력망이 형성됐고, 이건 한국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러시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좋게 표현하면 서로 윈윈이 되는 다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동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그렇죠. 미국의 셰일가스가 들어오게 되고, 엄청난 지정학적 파워를 가진 미국과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 파워를 가진 중동 사이에서 한국의 레버리지로 러시아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우리도 다변성을 추구할 수 있고, 러시아도 이제 그 미국, 중국, 일본에 이제 꽉 막혀 있는 이제 태평양 지역 일대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활로를 또는 숨쉴 곳을 좀 찾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어떤 시각을 갖는 것이 좋으냐, 전문가라서 좀 어떻게 권하고 싶으십니까? 거대한 체스판을 썼던 브레진스키가 했던 그 책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미국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이 한편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났고요. 옛날에 핑퐁 외교에서 중국과 러시아, 소련을 갈랐던 것처럼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어느 정도 갈라놓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체에 대한 판도를 바꾸는 입장에서 미국에게 러시아를 자기 편을 좀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 같은 경우는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가 필요합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러시아는 저렇게 관망의 자세를 하고 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는 꽃놀이패입니다. 러시아는 한반도가 뚫리기를 원하고 있고, 이 판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도 필요한,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중간국입니다. 낀 나라입니다. 그렇죠. 낀 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낀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반도에서 극에 다를 경우는 피해는 우리만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걸 완화시킬 수 있도록 러시아, 일본, 한국 그리고 아세안까지 그래서 결합되어서 한국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장이 아니라 갈등이 완화되는, 해소되는 그런 그 일종의 중개자가 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 가장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사실 세계 IT 아웃소싱의 1, 2위 국가가 사실 러시아와 인도입니다. 정해진 과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인도고, 아무도 풀지 못하는 새로운 과제를 가장 잘 푸는 것은 러시아라고 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그래핀으로 노벨상을 받은 가임이라는 것도 러시아 사람이었고요. 핵융합 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토카막이라고 하는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기기,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해서 새로운 공면에다가 쉽게 칠하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그리고 가장 제가 주목하는 것은 AI입니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 등에서 바로 그 기술의 사실은 핵심에 있습니다. 그 남북 간의 관계와 더불어서 러시아와의 인적 교류 또는 문화적 교류 나아가서 아주 깊은 수준의 이제 학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좀 우리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그 가능성을 좀 봐도 될까요? 저는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인맥이 저희보다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은 대부분 북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네트워크 자산을 저희들이 활용해야 되고요.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는 말은 남과 북의 공이 대륙의 진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륙을 진출을 같이 할 때 서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갖다가 합쳐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러시아라는 자산을 같이 활용하는 건 서로 윈윈이 되는 거라서 저는 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통일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효과는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가 대륙과의 관계에서 또는 세계 관계에서 좀 새로운 위상을, 또 새로운 위치를 부여받고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측면이겠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좀 뭐랄까 세계관의 변화를 이끄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국인들이 옛날 자기 주변국들의 이미지를 뭘로 그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강의 중국을 노린다고 하는 그 위기의식을 지도 그림을 그려서 이제 보여줬는데요. 미국은 독수리, 영국은 사자. 이거는 좀 무섭습니다. 영국인들이 당시 프랑스인들을 놀리면서 프랑스 프로그라고 불렀기 때문에 개구리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곰으로 그렸습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도 공유를 했습니다. 시베리아에 사는 붉은 곰이라는 이미지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에 이제 러시아가 다가와 있었고요. 그만큼 한편으로 무섭고 사납고 두려운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 왔었죠.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정착한다면 우리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재배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앞으로도 KTV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우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